네, 이분은 쉬운 환율 읽어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님 소개드립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연구원님과 함께 여행 떠나볼 텐데요. 오늘의 지역 먼저 옆에서 만나보시죠. 저희 오늘 여행 떠날 지역은요, 바로 최근에 좀 여러 곳을 갔는데 일본입니다. 일본 지금 딱 여행 가기 좋은 환경들이 요즘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에 관련된 주제 살펴보시면 800원 구간도 터치한 엔화, 엔저 흐름의 이유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미 채팅창에도 엔화 환전해서 일본 여행 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 차근차근하게 일본은행의 이제 정책 회의부터 금융정책 회의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또 유지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최근 BOJ의 어떤 행보를 좀 보자면 초안화 통화 정책을 사실 꾸준하게 유지하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스탠스를 이번에도 역시 좀 지속을 했어요. 네.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 정도 동결을 했고요. YCC 역시 상하단 0.5%로 그 전과 동일한 수치를 유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BOJ의 초안화 통화 정책이 되돌려질 거다라는 베팅 포지션이 조금은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군요. 원래는 이제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사실 일본은 초안화 통화 정책을 유지할 수는 없을 거다. 이런 류의 이제 발언이 많았었는데 네.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은 오히려 얘네가 좀 더 연장할 수도 있겠다. 이런 뉘앙스를 이번엔 BOJ를 통해서 아무래도 좀 표시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자산 매입 규모 같은 경우에도 여기 나와 있듯이 ETF 기준으로는 1.2조 엔, 그 다음에 J 리치 같은 경우에는 1,800엔 정도를 그대로 좀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장 내에서 꾸준하게 돈을 공급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BOJ가 이렇게 본인들의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이었냐를 좀 봐야 될 텐데 이제 GDP 같은 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이 2.7% 정도로 좀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전에 좀 평균치인 0.1%를 좀 크게 상회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경제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이번 BOJ를 통해서 어떤 생각의 흐름이 좀 바뀌었냐라고 했을 땐 네. 구로다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지금의 물가 상승 압력은 연말로 가면 갈수록 좀 완화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게 글로벌 스탠스죠. 아무래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물가의 상승 압력이 낮춰질 거다라는 그렇죠. 것. 미국의 CPI가 지금 현재 4.1% 정도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저효과를 감안했을 때 이후의 물가 상승률이 거의 3%대 초반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9%에서 4.1%로 내려왔고 이후에 3점 초반대로 내려온다면 네. 아무래도 근원 CPI는 지금 4%에서 5%대로 높은 수준이지만 헤드라인 CPI가 낮아졌다라는 걸로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제어될 수 있잖아요. 그쵸. 일본 역시 이거를 같이 좀 고민을 한 측면이 있고요.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최근 엔저, 이런 엔저 흐름의 기초적인 어떤 스탠스는 초안화 통화 정책인데 네. 이거와 반대되는 베팅을 했던 헤지펀드들은 아니다. 너희의 물가 상승률 역시 상당히 높을 거다. 너희는 이러한 물가 상승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에는 YCC를 건드리거나 네. 아니면 금리에 대한 인상 조치를 취할 거다라는 게 이제 그들의 논지였는데 네.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스탠스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견지해 나가도 그렇죠. 되는 거죠. 아무래도 BOJ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본인이 한번 설정해놓은 스탠스를 잘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이제 일반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줘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해놓은 스탠스를 자꾸 바꾸게 되면은 이러한 신뢰의 기초적인 믿음이 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BOJ를 통해서는 오히려 얘네들이 초안화 통화 정책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네. 좀 더 한 발자국 나가서 오히려 일본은 지금까지 엔저였고 그 다음에 경기 성장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던 국가인데 그래서 아베노믹스도 이러한 결에서 지속해왔던 그러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얘네한테는 호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의 BOJ가 이번엔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사실 총재가 바뀌면서 정책도 좀 바뀌지 않을까 시장에서 일각에서 그런 분위기로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일단 여전히 좀 유지가 됐고 오히려 경기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추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일본에 대한 이번 정책을 좀 평가하자면 어떻게 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걸 결과 좀 비슷하게 가야 될 텐데 그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사실 본인들의 통화 정책을 바꿀 만한 모멘텀이 존재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물가가 잡히거나 아니면 물가가 급등하거나 이런 어떤 경기적 변화가 발생돼야 얘네들이 YCC 컨트롤을 통해서 지금 상단은 0.5% 하단은 마이너스 0.5%인데 이거를 0.75로 또 마이너스 네. 0.75로 바꿀 만한 유인이 생길 텐데 그러한 모멘텀이 단기간 쪽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초안화 통화 정책은 여전히 좀 지속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월 BOJ에 있어서의 어떤 기대심이 점차 높아지겠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9월, 그 다음 10월 이렇게 갈 텐데 저는 7월 BOJ까지도 아직까지는 BOJ가 본인들의 스탠스를 바꿀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사실 본인들의 이제 이건 이후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후 그러니까 하반기 정도로 갔을 때는 정책 스탠스가 변화할 수는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요인이 없으니 그럼 엔화의 입장에서는 약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드려야 되는데요. 최근 일본 엔화의 저점을 찍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는 미국과 일본의 이제 금리 차이로 따른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수요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 자산을 엔화 자산을 달러로 바꿔서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엔화를 차입하면 엔화의 금리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걸 바탕으로 달러 자산에 투자하면 달러 자산은 금리가 높아져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이런 재정 차익 거래를 먹겠다라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 수요인데 이 엔캐리 트레이드 수요가 많아질수록 엔화를 매도하려는 그러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엔화 약세로 귀결됩니다. 네. 근데 현재 지금 미국이 이제 최근 FOMC를 통해서 점도표에 2회 연속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잖아요. 맞아요. 물론 점도표대로 가는 거는 아니지만 2회 연속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줬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연준 내에서의 어떤 위원들 간에 매파적인 스탠스를 꾸준하게 주장하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시장 내에서 이거 금리 인하로 우리가 원웨이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가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했잖아요. 이런 노이즈들이 지속되는 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유의미하게 하락하는 건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일본은 아무래도 초안화 통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금리 저점을 유지하겠죠.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단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모멘텀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박스권에서 유지될 수 있어요. 네. 그럼 그 갭 차이가 유지가 된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수요는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렇네요. 거죠. 이거는 엔화의 약세 흐름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조금 더 엔화가 약세의 압력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럼 이 부분이 연내까지 이어지게 될지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건 단기간적 측면이라고 네네. 한다면 그럼 장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이제 엔화가 움직일 거냐? 왜냐하면 나는 한 달 뒤에 이제 일본 여행을 갈 거다 네. 하시는 분과 나 연말에 갈 건데 하시는 분은 사실 엔화에 대한 어떤 전망 필요치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쵸? 연말 정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BOJ가 또 YCC에 대한 어떤 변경 가능성을 다시 한번 내비치면서 엔화에 대한 모멘텀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초적인 이유로는 첫 번째는 물가가 저는 잡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물가에 대한 지금 선두주자는 아무래도 미국의 통화 정책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의 미국의 어떤 통화 환경 자체는 긴축 환경을 좀 더 유의미하게 지속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지난 FOMC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이제 MF와 여갈피 시장의 자금을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부가 미국 내에서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은 이제 거의 많이 떨어졌어요. 저희는 이거를 이제 TJ 계정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제공해주는 유동성은 떨어졌는데 QT
QT, 그러니까 양적 긴축은 지속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 리스크 같은 경우가 일단락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하게 상업부동산 같은 네네. 경우에는 뭐 위험이 남아있고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의 긴축 환경을 좀 지속할 겁니다. 그러면 이 긴축 환경은 거의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와 준하는 그런 어떤 크레딧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의 환경이 긴축된다면 수요는 위축될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물가 자체는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겠죠. 네.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기저효과뿐만이 아니라 실수요에 대한 어떤 하락 압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서 물가가 점차 잡히게 된다면 그러면 물가가 내려온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들의 통화 정책을 더 이상 변경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낄 수는 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물가가 하락하는 속도가 완만할 거라는 거예요. 물가가 하락하는 방향성은 맞지만 그 물가의 하락 속도가 스티키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핵심이고요. 네. 그 근원 CPI가 스티키하게 내려오면서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물가가 내려오는 듯하지만 결국에는 그 속도가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정도는 이루어지진 아니겠죠. 않아요. 네. 그럼 일본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이 정도에는 물가가 이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물가가 잘 안 떨어지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안 떨어지면 일본 정부는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땐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일본은 많은 부분들이 연금 생활자, 특히 이제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연금 생활로 이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네. 많아요. 근데 물가의 상승 속도를 연금의 상승 속도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물가가 빠르게 올라간다면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의 가처분 소득은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면 당연히 소비도 줄어들 수 있죠. 그럼 경기 활성화 면에선 마이너스 측면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일본 정부는 본인들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초안화 통화 정책을 지속했는데 이게 오히려 가처분 소득을 줄이면서 경기 활성화 정도를 낮추는 그런 어떤 모순적인 모습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 경우에서는 본인들의 통화 정책을 선회할 필요성을 조금씩 느낄 수 있다. 그래 우리가 물가를 먼저 잡고 가자라고 네.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일본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정책 흐름을 집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분들은 특히 지금 구로다 총재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본인의 스탠스가 데이터 디펜던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어떻게 이제 유지가 되는지 어떻게 확인이 되는지에 따라서 스탠스를 결정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많이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미래에 대한 선반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는 물가가 떨어질 거야라는 반영이라기보다는 네. 현재 지금 물가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본인들의 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요. 특히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 그동안 금리를 올리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 부채가 높기 때문이다라는 네. 말씀을 같이 드릴 수 있거든요. 정부 부채가 높다면 아무래도 정부가 이자가 올라갔을 때, 금리가 올라갔을 때 납부해야 되는 이자 금액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일본 정부는 어떠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땐 정부 부채 비율을 낮추는 작업을 꾸준하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제 미국 국채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정부 부채가 점차 낮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일본은 점차 그러면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만한 버퍼를 조금씩은 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금리를 사실 올리고 싶어도 이자 부담 때문에 올리지 못했던 일본 정부가 이제는 정부 부채가 점점 내려온다면 필요해지다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마련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하반기 연말 정도로 갔을 때는 네. 일본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3분기 정도에는 BOJ는 do nothing 할 수 있지만 4분기 정도에는 점차 바뀌면서 엔화가 강세 흐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엔화 강세가 또 4분기쯤에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될 가능성도 함께 언급을 주셨으니까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럼 만약에 물가가 좀 급락을 하게 된다면 계속 약세가 유지가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물가가 급락하게 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을 변경할 필요성이 없지만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가가 급락한다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경기 침체가 그렇네요. 온다는 겁니다. 네. 경기 침체가 심하게 와서 크레딧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유동성 긴축이라든지 지방은행들 한두 개가 망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의 엔화는
다시 어떤 걸로 변모하냐? 안전자산으로서 변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다서는 물론 통화 정책 면에서는 엔화 약세 흐름이 지속될 수는 있지만 사실 엔화 강세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이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엔화가 일방적으로 약세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 내에서의 어떤 일본 입장에서도 엔화의 어떤 가치를 좀 더 잘 조망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가가 급락하는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럼 엔캐리 트레이드 수요가 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네요. 이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면 엔화의 약세, 엔화 매도세가 줄어들 수 있게 되고요. 이거는 다시 한번 엔화 강세 흐름으로 또 다시 연동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저희 환율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엔 흐름은 어떻게 좀 변화를 하게 될까요? 네, 최근 들어 제가 이 관련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네. 정말 많이 받았는데 간략하게만 왜 최근 원엔 환율이 800대를 터치했다가 다시 네. 올라갔잖아요. 왜 이럴 수 있었냐라고 했을 땐 두 가지가 저는 겹쳤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엔화가 약세 흐름을 최근에 계속 보이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근래에 원화가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맞아요. 있어요. 네. 원화가 좀 힘을 내고 있는데 다행인 거는 아무래도 이제 원화의 어떤 세부 속성을 들여다보면은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가 좀 저점에서 탈피했나라는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네.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지금 현재 경상 수지, 뭐 서비스 수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 마이너스지만 추세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의 어떤 원화가 다시 한번 반도체 경기의 사이클에 힘입어서 네. 좀 강세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원화 매수 포지션이 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 순매수를 보더라도 원화에 대한 매수세가 좀 많이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또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원화 좀 연동성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네. 걸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S&P 500을 얼만큼 유의미하게 상회했느냐, 오버밸류 돼 있느냐를 바탕으로 환율이랑 계산을 해보면 네. 약 3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도 원화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는 의미가 있는 그런 네. 의미가 있는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원화는 그럼 이런 측면에서 강세를 보이고 네. 엔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800원대를 터치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물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엔화가 현재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42 정도거든요. 네. 142엔 정도의 수준을 유의미하게 넘는다. 그러니까 엔화가 지금으로부터 더 유의미하게 하락한다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수준에서 사실 이제 한 플러스 마이너스 1원에서 2원 정도 단기간 내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엔화의 흐름은 크게 움직임이 없을 거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원화는 저는 결국 연내로 가면 갈수록 원화가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네.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화도 단기간적 내에서는 과연 미국의 그다음 페드가 이제 FOMC 면에서 금리를 인상할 거냐, 한 번 정도 룸이 남아 있느냐에 대한 해결책이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의 원화 매수세는 아직까지는 좀 제한될 수 있다. 그럼 단기간 정도 내에서는 900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좀 보일 수가 있을 거다. 그렇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화가 그대로 약세를 유지한다라는 네. 가정 내에서 원화는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레벨을 좀 다운시킬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800원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연말 정도에는 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최근에 원엔이 또 이렇게 800원대까지 터치가 좀 나왔었는데 원화 상황과 엔화 상황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추후의 전망까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하반기쯤에는 어떻게 또 흐름이 잡히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연구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2부 쉬운 환율 시간에서는요, 저희 최근에 이제 엔저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일본은행 정책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환율과 연결시켜 봤습니다.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